자, 그러면 저희 8월 전국 모의고사 영어 교육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제가 꽤 많아요. 그쵸? 그래서, 9문제였나요? 영어 교육만. 근데 실제 한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실전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수를 계산하면서 낸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은, 기입형이 A형에 이제 2개를 내고, 그 다음에 B형에 또 기입형 하나 냈어요. 그래서 총 3개를 냈는데, 이번 시험의 특성은 기입형을 좀 어렵게 냈어요. 그래서 기입형을 어렵게 내서 좀 당황시키는 작전? 그래서 선생님들 좀 당황시켜보자. 그래서 평소에 많이 풀던 개념, 그런 거가 아닌 새로운 개념인데, 근데 중요한 책에 나와요. TBP 책은 상당히 중요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BP에서 그래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쉽게 생각나지는 않는, 왜냐면 기존에 이런 문제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냈을 때 어떻게 그거 대처하는 하는가 하는 걸 좀 테스트하는 의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런 시험 볼 때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넘기세요. 넘기고 다른 거 열심히 다 풀고 맨 마지막 남는 시간에 푸시고 한 2번 정도 읽었는데도 모르면 그냥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찍으셔야죠, 그때는. 근데 이 기입형을 풀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면 안 돼요. 기입형을 풀 때 빨리 기본 개념을 찾아서 얼른 정확하게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술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기입형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도록 하면 나머지에 지장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기입형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그래서 A형 1번은 뭐냐면 딕토 콤프에 대해서 제가 냈는데 선생님들이 딕토 콤프하고 딕토 글로스하고 항상 헷갈리세요. 근데 딕토 컴프의 의미를 일단 보면 일단 말 단어 자체가 딕토 컴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앞에 딕토가 어디서 왔냐면요. 딕테이션에서 온 거예요. 딕테이션. 플러스 컴포지션이죠. 그쵸? 컴포지션. 컴포지션. 그래서 딕테이션의 방법하고 작문의 방법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 라이팅의 방법으로서 제시가 됐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서 인기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팅도 우리가 보면은 뭐 5가지, 6가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controlled, guided writing이면서 intensive한 writing의 예로 딕토 콤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문제를 금방 맞추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딕토 글로스하고 헷갈리죠. 딕토 글로스는요 조금 문법적인 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들려줘요.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테이프이든지 일단 들려주고서 자기가 들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적는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을 적을 때 그룹으로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적을 때 이 딕토 컴프는요. 듣고서 그 들을 때 노트 테이킹이 없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노트 테이킹이 없고 들은 기억에 의존해서 자기가 자기의 말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팅이에요. 이거 라이팅. 그다음에 딕토 글로스는 뭐냐면요.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을 뭐가 위에서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딕토 컴프는 이거 딕토 컴프는 그렇고 딕토 글로스는 이거랑 헷갈리는 이거는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한 거에 기반을 두고 정확하게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 원문에 가깝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라마 체크를 하는데 좋죠. 이게. 그래서 이 활동은 둘 다 그룹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다 둘 다. 그래서 뭐 어느 건 그룹이고 어느 건 그룹이 아니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노트 테이킹 할 수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초점이 라이팅인지 아니면 그라마티컬한 걸 더 강조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뒤에 아무튼 요약을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해설에 쭉 써놨으니까 그 차분히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그 재훈 선생님이 그 suggestion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I'm teaching an English writing class to intermediate level high school students. 그래서 고등학생의 intermediate 학생들을 지금 writing 수업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I need some suggestions about some useful classroom activities. 근데 그거가 don't involve just free composition. 작문 수업을 하는데 free composition 하고 싶지 않아요.
인터미디어 정도 되니까 프리컴포지션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I'd like to provide a variety of activities to the students. 학생들한테 좀 다양한 액티비티를 좀 제공해주고 싶다. 그래서 뭐 추천할 거 있나 그랬더니 이 케빈 선생님이 여기가 이제 블랭크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열심히 읽으면 답이 다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a great way to get students writing guided compositions 그랬죠. 그래서 guided composition을 하는데 되게 좋은데 is different from having the same old traditional type of writing class. 그래서 전통적인 그 writing class하고 좀 달라. 근데 그거는 you want to avoid. 너 피하고 싶은 거지. 아까 프리라이팅 싫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건 네가 피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랑 되게 다른 방식이야. 그래서 I will try it with my students. 학생들 시켜봤는데 이 학생들도 똑같이 인터미디어트 레벨 학생이었어. 그리고 굉장히 퍼펙트한 만족스러운 수업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I play the short news clip. 그래서 짧은 뉴스 클립을 들려줬는데 웹사이트에서. 그래서 웹사이트가 NPR English Online 이렇게 했는데 이거 3 times successfully 하고 이거 좀 어려운데 사실 이 뉴스. 그래서 이걸 한번 3번 정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뭘 요청했어요? 그룹으로 to rewrite the news story in their own words 그랬잖아요. 그렇죠? 들은 내용에 기초를 해서 그걸 자기의 말로 작문을 해봐라. 그 내용을 요약을 해봐라. 뭐 이런 걸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그냥 바로 딕토 컴프 쓰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야 돼요. 끝하고. 이 다음에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는 뭐 그러면 우리 학생은 너무 로우 레벨이어서 그 뭐 문장도 못 쓰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 그럼 뭘 해주면 돼요? 이게 뉴스 클립을 쉬운 걸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VO에 있어요. Voice of America라고. 그 사이트는 엄청 쉬워요. 진짜 가슴 칠 정도로 막 천천히 얘기를 해줘요. Voice of America라고 인터넷 사이트 있어요. 근데 그 Voice of America는 미국의 관제 방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해서 Voice of America인데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전 세계 뉴스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뉴스가 있고 다른 그 포털처럼 똑같이 뉴스 포털처럼 똑같이 뭐 연예계, 스포츠, 음악 해가지고 분야별로 책 소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근데 거기서 중점을 두는 거는 이제 세계 월드 뉴스인데 각 세계 좀 이렇게 사건들 이러는 거지. 사건 사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왜냐면 우리가 북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쪽이. 그래서 되게 그 뉴스가 많이 나와요. 어느 나라보다. 근데 어쨌든 되게 천천히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쯤 거기 여기 이거 써줄까 하다가 이거 좀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해주면 돼요. 천천히.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느리게 하는 걸 해주면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그 로우 레벨인 경우에 그 속도가 느린 걸 해주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요. 노트 테이킹은 허락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미리 뭘 주는 거예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그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를 써준다든지 하는 거를 칠판에 써줄 수도 있고 프린트물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주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그 뉴스가 나올 내용에 대한 키워드들을 학생들이 같이 그룹으로 이제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면 뉴스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듣고 나서 작문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우 레벨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배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딕토 콤프의 방법입니다. 그런 얘기죠. 딕토 글로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딕토 콤프는 딱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나왔더라? 2006년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2006년에 딕토 콤프가 딱 한번 나왔는데 그때 뭐랑 나왔냐면요. 다이얼로그 저널에 대한 설명 한 3줄. 그 다음에 그 체인 라이팅에 대한 설명 3줄. 체인 라이팅은 뭐냐면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princess 하고서 첫 문장은 주고 그 다음은 나머지 학생들이 나머지 이야기 만드는 거예요. 그걸 체인 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3줄. 그 다음에 딕토 콤프에 대한 설명 3줄. 이렇게 위에 A박스에 나오고 B박스에 그 보기들이 나와요. 5개. 그 중에 뭐에 해당합니까? 하면은 고르는 것 중에 딕토 콤프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2006년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나왔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딕토 글로스는요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2010년에도 나오고 2013년 논술형으로 나와서 딕토 글로스는 또 2번 나오기 좀 힘들지 않나. 논술형으로 큰 문제로 나와서 근데 뭐 빈칸 기입형으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딕토 글로스는.
왜냐면 학생들이 항상 헷갈리니까. 딕토 콤파하고 딕토 클로즈가 항상 헷갈리니까. 그래서 요 두 개는 확실하게 아무튼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거기 보충 설명한 것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2번 문제인데 두 개의 가장 적절한 단어를 쓰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맞추신 분이 아마 신기해요. 이거 어떻게 맞췄지? 하고 네, 우리는 이거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그쵸? 근데 수업 시간에 하면서 강조를 했으니까 우린 맞췄지만 이거를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요 못 맞춰요. 그리고 이게 글쎄 여기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하는데 요건 기출에도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남의 어떤 모의고사에도 잘 내지 않는 그런 건데 제가 그냥 한번 내봤어요. 그래도 이 개념이 중요한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수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지침이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제안한 사람이 브라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브라운이 영어 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서 이 개념을 한 번은 체크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했는데 그러니까 프린서플드 에클렉티시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시오리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론이 있으면 어프로치가 있고 그다음에 메서드, 메서덜러지 이런 게 있는데 교수법에 어프로치 하면 조금 더 무슨 접근 방식이에요? theoretical하고 philosophical한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베이스가 있으면서 어떤 교수법에 대한 그런 제시를 하면 그거는 어프로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메소드나 메소드 이건 뭐야? 구체적으로 교실에서 학교 교실에서 그걸 쓸 수 있는 그 이론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활용해서 쓰는 교수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어프로치보다는 뭐에 집중을 하죠? 메서드에 좀 집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그런 특히 랭귀지 티칭을 할 때 모든 학생들을 위한 모두를 위한 최고의 메서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의 추세는 CLT지만 상황에 따라서 레벨이 좀 낮거나 하면은 뭔가 유동성 있게 선생님이 좀 수업 방식을 채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일단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블랙 앤 화이트식의 프리스크립션 가르치는 어프로치들에 대해서 흑백 여기 메타포가 계속 나와요. 프리스크립션 뭐 그다음에 다이애그노즈 뭐 이런 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흑백식 논리식의 어떤 처방법을 딱 미리 규정한 거를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전반적으로 시오리에 대해서 홀리스틱한 전체적인 그 이론 각각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해를 선생님이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적합한 그 교수법을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페리커기 먼저 제안하긴 했는데 현재의 랭귀지 페다고지는 조금 어떤 경향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베이직한 옵션이 같은데도 형상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법이 막 있는데 결국에는 기본적인 옛날서부터 내려온 기본적인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이름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서 configuration, 겉모양, 형상만 바꿔서 그렇게 하는 근데 그거를 뭘로 채색이 된 거예요? 역동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필로소피컬한 요인들에 의해서 채색이 돼서 하는데 결국 기본적인 옵션은 좀 정해진 게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른 시오리들의 효능성, 시오리마다 어떤 장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오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시오리들의 효능성을 평가를 선생님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운이 뭐를 제안했냐면 이걸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select,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택하는,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데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어디에서요? 그들 자신의 다이내믹한 컨텍스트 안에서. 사실 티칭하는 그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있잖아요. 늘 같은 환경이 아니죠. 학생들이 같은 학생이 한 학기 한다 해서 늘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게 늘 거기에 무슨 변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컨텍스트 내에서 뭐가 제일 효과가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골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고를 때 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Diagnose, Treatment, Assessment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니즈가 있어요. 여기. 러너들의 니즈를 일단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환자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게 병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치료법을 내놔야 되죠. 그럼 이 치료법이 뭐예요? 교수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가를 꼭 해야 되죠. 이렇게 진단을 내려서 이렇게 치료법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평가해야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별로 좋지 않으면 또 다른 티오리를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 중에 이렇게 학생들의 필요나 아니면 특정한 컨텍스트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교수법을 달리해서 선택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클렉틱이 뭐냐면요. 그게 선택하는 그런 뜻이에요. selective랑 같은 뜻이에요. 에클렉틱. 그래서 에클렉틱시즘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principled가 붙였죠. 그렇죠? 그래서 principled.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고르는 게 아니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 선생님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 원칙들이 뭐예요? 학생들의 니즈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원칙에 입각한 그 교수법의 선택 이거를 Principled Eclectici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읽어보시고 제가 이거는 또 보충 자료로 적어냈어요. 이게 어디서 발췌한 거냐면 그 TBP 책 아니다 이 문제는 TBP하고 제가 합쳐서 낸 것 같아요. 다른 책하고. 그래서 발췌한 거는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이것도 우리 필독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빈칸이 쉽게 맞추진 않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문제 보세요.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그 reflective method, 그러니까 reflective teaching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는데 실제 수업을 해보니까 자기가 이랬다. 그래서 그 처음 수업 설계할 때 그 기준하고 수업했을 때의 기준이 부합하는 것은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이거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아무튼 내봤어요. 그래서 여기 9번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task based learning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task based learning 해서 pre-task 나오고 그다음에 task planning, report, analysis, practice 이렇게 했는데 사실 task based learning 하면 우리가 뭐 있죠? pre-task가 있고 그다음에 task cycle 있잖아요. 그렇죠? pre-task가 있고 그다음에 task cycle 있죠. 그다음에 post task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리태스크는 뭐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업을 할 내용에 대한 토픽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teacher introduces topic and task. 토픽하고 태스크를 소개하는 거가 프리태스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task planning, repor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 세 개가 이게 태스크 사이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포스트 태스크가 있죠. 이 포스트 태스크는 두 개 있잖아요. 밑에 나온 거. 어널리시스하고 프랙티스하고. 프랙티스. 그래서 태스크 사이클에서 실제 이제 태스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플래닝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한 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룹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태스크를. 그러면 전체 학급에 발표를 하는 걸 플래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리포트,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태스크가 끝났죠. 그럼 선생님이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태스크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하고 폼이나 펑션 다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랙티스는 뭐냐면 선생님이 지적한 피드백을 학생들이 유념하면서 연습을 다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완벽하게 하도록. 그러면은
앞에서 태스크 자기끼리 막 했을 때 물론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피드백을 줘가지고 다시 연습을 시키면 조금 더 완벽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순서가 타스크 베이스드 클래스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설명이 이제 다 돼 있죠. 그래서 pre-task 그래가지고 what they will have to do at the task stage 그랬죠. 그래서 뭘 할지를 태스크에서 뭘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태스크 사이클에 해당하는 건 세 가지 중에 하나 태스크. 학생들이 실제 carry the task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complete a task in pairs or groups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룹이나 짝을 지어가지고 태스크를 완성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planning에서는 학생들이 short order or written report to tell the class 그랬죠. What happened during their task. 자기 수업 그 태스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체 학급에게 발표할 거를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oral로 할 수도 있고 written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막 뭘 써요. 그 다음에 report는 이제 발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tudent then report back to the class orally 아니면 읽은 걸 쓴 걸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read the written report 하고 그다음에 analysis 선생님이 highlight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relevant part from the text of the recording for the students to analysis. 이 수업은 선생님이 녹음을 다 해놨어요. 학생들이 하는 발표하는 거를. 그래서 그 녹음한 걸 분석해가지고 선생님이 highlight the language that the student used during the report phase for analysis. 그래서 발표하면서 쓴 언어를 선생님이 분석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practice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연습할 거 골라주면 학생들이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task based learning을 티칭을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근데 B번에 보면 step 1 그래서 미스 리가 레슨을 소개합니다. 근데 뭘 쓸 거래요? 그라마 폼을 한대요. 태스크 베이스드 하는데. 근데 will이나 going to를 써서 지금 태스크를 할 거다 하고 태스크에 대해서 뭘 할지를 지금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스텝 2 보세요. 스텝 2는 지금 저희가 그랬고 스텝 2에서는 학생들이 태스크를 그룹으로 실제 어떻게 한다 했어요? worked.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태스크를 하는 거니까 이 프리태스크도 오케이고 태스크 사이드에서 태스크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스텝 3 보면 학생이 적습니다. 자세한 스케줄을. 근데 그라마 폼스 인트로듀스겠죠. 그래서 소개된 그라마 폼을 사용해서 자세하게 된 스케줄을 workout 씁니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발표할 거를 지금 플래닝 계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랄로 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플래닝도 괜찮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학생들이 스케줄을 presented 발표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리포트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5 보면 학생들이 연습을 합니다. free conversation을. 근데 중요한 이 선생님이 모니터하는 동안에 그라마 보험을 써가지고 free conversation 한다. 근데 이 free conversation이 맞아요 틀려요. 이 analysis인데 이거는 analysis는 선생님이 녹화한 걸 보고서 찝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 그래서 스텝 5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스텝 6 보시면은 선생님이 끝냅니다 수업을. 근데 빨리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흔한 실수를 하이라이트 하면서 이거는 오히려 스텝 5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드백 해주는. 5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학생들이 프랙티스를 해야죠. 선생님이 피드백 해준 걸 가지고 프랙티스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프랙티스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냥 막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어널리시스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스텝 B에서 스텝 A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스텝 5, 스텝 6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잘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쓰시면은 4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리 어렵지 않았으니까 잘 푸셨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드디어 10번. 막 머리 쓰면서 냈어요. 그래서 기출을 좀 참조해서 머리 쓰면서 냈는데 숫자가 좀 틀린 게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잘렸나요? 그래서 A의 10번 보시면은
뭐를 문제 물어보는 거였냐면요. 우리가 그 multiple choice 시험 문제를 낼 때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준들이 한 세 가지 크게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문제 아이템 facility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과연 그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걸 맞췄나. 문제의 난이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어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문제의 변별력이 있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위 학생들이 잘 맞추고 하위 학생들이 많이 틀려야 문제의 변별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시험 문제는 없고요. 제가 거기 해설한 데 붙여놓은 거에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10쪽인가요? 10쪽. 그래서 distract efficiency에서 이것도 이제 한번 제가 모의고사에 다시 내보려고. 그래서 이 distract efficiency 뭐냐면 시험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항들이 정답 빼고 나머지들이 얼마나 하위 학생들을 잘 끌어들였는지, 하위 학생을 잘 유혹해서 잘못된 걸 고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체크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시험에서는 우리 시험에서는 앞에 두 가지. 그러니까 아이템 파실리티하고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만 소개해 놓고 그중에 뭐를 문제로 냈어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구하는 거. 그걸 시험에 낸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시험계 10 아이템 테스트를 했으니까 시험 문제가 10개, 문제의 개수가 10개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10명한테 이거 10으로 붙이세요. 그래서 10명의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학생들한테 풀어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잘 내는지를 체크하려면은 아이템 퍼실리티하고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이템 퍼실리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학생들인데 divided the number of students who answered the particular item correctly 그랬죠. 그러니까 정답을 올바르게 답한 학생들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전체 시험 본 학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은 1번 문항이 있어요. 그럼 1번 문항이 있으면 이 1번 문항을 내가 잘 냈나 하고 체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시험 본 학생이 지금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죠. 그렇죠? 그럼 전체 시험 본 학생이 10명인데 이걸 맞춘 학생이 몇 명이에요? 이거 숫자 하나 틀렸던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죠. 그래서 이거 숫자 한 개 틀렸어요. 6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그럼 10분의 6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10분의 7이고, 이거는 10분의 5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전체 시험 본 학생이 10명인데 6명이 맞춘 문제하고, 전체 학생이 10명인데 몇 명이 맞춘 거예요? 여기는 4명이 맞춘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숫자가 얘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0.15에서 0.85까지 나오면 그냥 적절하게 문제를 잘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가 IF예요. 전체 시험 본 학생 분의 뭘 하는 거예요? 맞추는 학생의 개수. 상하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이 레벨인지 로우 레벨인지 가리지 않고 맞추는 학생. 그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가 있죠? 그 두 번째 내용. 다른 내용이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upper 학생의 IF에서 lower 학생의 IF를 빼면 돼요. 이렇게 쉽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upper가 아까 보시면은 4명이에요. lower도 4명이고 10명 중에 상위 학생이 10명이고 하위 학생이 4명이고 하위도 4명이고 중간이 2명으로 제가 설정을 했거든요. 계산하기 좋으라고. 그러면 upper가 4명 중에 문제 맞춘 학생이 3명이고 만약에 lower 4명 중에 맞춘 학생이 2명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4분의 1이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이 뭐죠? 0.25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하고 만약에 전체를 상위 학생이 4명인데 얘네들이 다 맞췄어요. 그리고 하위 학생이 하나도 못 맞췄어요. 그러면은 4분의 0은 0이죠. 그러니까 1 빼기 0은 이거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높을수록 0에서부터 1로 갈수록 시험 문제가 상위 학생들이 많이 맞췄으니까 하위 학생들이 못 맞춘 거니까
문제의 변별도가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 그래요? 상위 학생들이 한 개밖에 못 맞췄는데 하위 학생들이 다 맞췄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문제의 변별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다시 만들든지 버리든지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위 학생들이 상위 학생보다 더 많이 맞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상위 학생들은 굉장히 고심할 거리가 있는데 하위 학생은 아무 고심 없이 그냥 정답을 딱 할 수 있는 그런 좀 희한한 워딩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법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냐면은 여기 시험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A서부터 J번까지 학생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변별도가 높은 문제, 가장 변별도가 없는 문제를 고르시오. 그러니까 뭘 골라야 돼요? ID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D value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B번 박스에 보면 discrimination index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iscrimination index가 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item discrimination value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DEI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DEI가 이제 이렇게 포지티브한 값이 나왔다고 네거티브한 값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이건 해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항상 먼저 읽으세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그 B번 이런 걸 읽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가장 파워풀하게 discrimination 한 거하고 가장 least 파워풀하게 한 거를 고르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그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다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답을 보시면은 7번이 가장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가장 파워풀하지 않은 거가 1번하고 10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표에서 1번을 보세요. 1번을 보시면은 이 문제를 이 상위 학생, 어드밴스드 학생이 하나, 둘, 셋, 4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위 학생 4명 중에 만약에 이 개수가 똑같으니까 지금 분모가 똑같지만 만약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상위 학생은 5명인데 하위 학생은 뭐 15명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둘을 더해요. 20명.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의 맞춘 학생 수, 이거 분의 하위 학생이 맞춘 학생 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계산하기 쉬우라고 얘랑 똑같죠. 그러면 이 상위가 4고 하위가 4잖아요. 그럼 8이잖아요. 이거 나누기 2 하면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좀 덜 어렵게 내려면은 상위하고 하위를 똑같이 내요. 그러면은 아까 뭘 바로 하면 돼? 이렇게 나누기 2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상위 학생 전체 4분의 맞춘 개수가 하나 2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상위 학생이 맞춘 개수가 2개예요. 하위 학생도 4명인데 맞춘 개수가 뭐예요? 2개죠. 그러면 이거 뭐가 나와요? 4분의 0이니까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변별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위도 똑같이 맞추고 하위도 똑같이 맞췄다. 그럼 이 문제의 변별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2번 하나만 해보면 2번은 어떤 케이스예요? 2번은 지금 상위는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4분의 4고 그 다음에 하위는 한 명, 2명만 맞췄죠. 그러면 4분의 2예요. 그러면 4분의 2니까 2분의 1, 0.5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5가 나오면 그냥 잘 한 거예요, 문제. 그래서 0에서 1까지가 나오면 변별도가 있는데 1로 갈수록 변별도가 큰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이 나온 이거가 변별도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는 없게 제가 이렇게 인원을 조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7번 한번 보시면은 7번은 상위 학생이 4명 중에 4명이 맞췄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디 1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하위 학생은 4명 중에 하나도 못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 빼기 0이니까 이건 뭐예요?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이면은 변별도가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0에서 1까지 중에 1이 변별도가 제일 높은 거니까. 그래서 얘가 가장 파워풀하게 discriminate 한 거고. 이 시험 문제가. 근데 10번 문제도 보시면은 상위 학생이 4분의 4. 4명이 다 맞췄어요. 근데 하위 학생도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4명. 4명 중에 다 맞췄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1 빼기 1이니까 0이죠. 그러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변별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의 변별도가 없다 그런 얘기죠. 상이나 하이나 똑같이 풀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개나 되지만 그냥 빨리 해보면 돼요. 그래서 빨리가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안 되지만 아이디 정도는 구하실 수 있고 뭐 이렇게 더 복잡한 산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연결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 복잡한 산수는 이거예요. ID. 그쵸? IF는 더 쉽고요. 그쵸? IF는 전체 시험 본 학생 중에 상하 가리지 않고 맞춘 학생 수만 분모로 올라가면 되죠. 분자로. 그러니까 복잡한 건, 제일 복잡한 건 이거 계산인데 이 계산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각각 고르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뭐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하고 답을 보세요. 그래서 이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할 때의 기준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걸 붙여놨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요즘에 추세는 멀티플 초이스를 안 하고 이제 CLT 위주니까 수업의 방식은 그러하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을 채점을 하려면은 뭐가 좋아요? 이런 멀티플 초이스가 또 유용한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racticality라든지 아니면 또 reliability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 문제 내기가 힘들다는 거. 그 적절하게 학생들을 디스트랙트 할 수 있도록 그 문제 내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서술형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문제 내기는. 채점하기는 물론 서술형이 힘들지만. 그래서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또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계산법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용어 같은 것도. 그 다음에 30분 남았나요? 그래서 빨리. 그 다음에 이제 A형을 다 했어요. A형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B형 보시면은 B형에서는 첫 번째 문제가 빈칸이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빈칸인데 마구 헷갈렸을게요. 코드 스위치, 코드 매싱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데피니션을 잘 읽고 여기 힌트가 충분히 있어요. 읽으시면. 그래서 A를 충분히 안 읽고 B만 읽으셔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B에 되게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B를 조금 다 자르고 조금만 주려다가 그래도 헷갈리실까봐 좀 충분히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지문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B만 읽으셔도 사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근데 후다닥 아무튼 그 위에 있는 걸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코드 스위칭이 나오는데 코드 스위칭은 주로 오럴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합니다. 물론 글로 쓰는 것도 코드 스위칭 할 수 있는데 말로 할 때 코드 스위칭을 되게 많이 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코드 매싱은 그 디스코스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특히 리튼에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요즘에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좀 차이점을 더 찝어보면 코드 스위칭을 하는 거는 그 커그니티브 에포트가 코드 매싱 하는 거보다는 좀 덜 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코드 스위칭은 바이링구얼인 경우에 한국어하고 만약에 코리안하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를 코드 스위칭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코드 스위칭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인터센텐셜하게 한 문장은 영어로 얘기하고 한 문장은 한국어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문장을 그러면 인터센텐셜한 코드 스위칭이에요. 근데 인트라센텐셜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한국말의 그 센텐스인데 거기에 영어 단어를 집어넣어서 한다든지 그런 걸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영어 문장인데 거기에 가끔 한국말을 집어넣어서 단어를 집어넣어서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걸 인트라센텐셜 코드 스위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코드 스위칭 할 때는 이 이제 바이링구얼도 있고 뭐 바이링구얼보다 더 넘어서서 트라이링구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보통 바이링구얼들이 많이 하잖아요. 코드 스위칭은 교포들이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코드 스위칭하는 A 언어하고 B 언어를 대화하는 A, B가 서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드 스위칭 할 때 대화하면서 그거를 어떤 커그니티브한 에포트가 많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서로 양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코드 스위칭을 막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커그니티브한 노력이 에포트가 별로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코드 매싱은 그렇지 않아요. 코드 매싱은 뭐냐면요. 그 A, B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스탠다드 랭귀지가 있으면 이 스탠다드 랭귀지에 영어가 이제 스탠다드 잉글리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스탠다드 잉글리시가 있으면 이 언어를 할 때 다이렉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렉트들도 있고 디퍼런트 랭귀지도 있죠. 뭐 스페니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거랑 섞어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요. 이 코드 스위칭보다는. 그리고 해석하기가 훨씬 어떻겠어요?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이게. 공통되는 거 이거는 말하면 금방금방 알았지만 이거는 조금 그 어떠한 디스코스 상의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이 작용하고 그 언어를 이렇게 코드 매싱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이 돼서
조금 인지적인 노력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터로큐터에 대해 대화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빨리빨리 알아듣는지 그것에 대한 노력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코드 매싱이 반드시 똑같은 소셜 링귀스틱 커뮤니티를 있는 사람들 겨냥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코드 매싱을 할 때 그 코드 매싱에 참하면서 언어를 하는 사람들 참여자들이 반드시 똑같은 그러한 사회적 언어적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달라도 그냥 막 하는데 그런데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설명을 한번 보세요. 밑에를 보면은 요즘에 이제 translingual users 또는 translinguals 하면 bilingual은 그냥 두 개 언어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translingual은 교차 언어니까 꼭 두 개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언어를 교차할 수도 있고 다이렉트도 막 교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translinguals 하면 이제 그렇게 교차 언어를 하는 사람. 을 얘기하는 거고, translanguaging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교차 언어를 하는 행위, 그런 거를 이제 translanguag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translingual 유저들이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학자가 카나라자가 인도 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코드 매싱이라는 용어를 코드 스위칭 대신에 코드 매싱이라는 용어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연구했냐? 아프리칸 아메리칸 스튜던트들하고 스칼라들을 봤더니 아프리칸 아메리칸 스칼라들이에요. 이들이 자기들의 버너큘라를 스탠다드 리튼 잉글리시하고 막 섞어 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코드 스위칭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걸 봤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스위칭 말고 코드 매칭이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language alternation인데 bilingual competence 그리고 switches 얘기 해놨잖아요, 그렇죠? 저 different system을 스위치하는 이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코드 스위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 스위칭 하이퍼 쓰셔도 되고 붙여 쓰셔도 되고, 그래서 코드 스위칭이 이렇답니다. different system이라는 게 뭐죠? 한국어 시스템하고 영어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섞어 쓰는 거예요. 한국어 한 문장 했다가 뭐 영어 한 문장 했다가 아니면 섞어 쓸 수도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언어를 Single Integrated System의 일부인 것처럼 그 언어를 막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어에 자기의 버너큘러들을 섞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그렇게 막 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차이점이 코드 스위칭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하고서 그 빈칸 쓰는 거였어요. 그 밑에는 이제 트랜스랭귀징하고 설명한 건데 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코드 믹싱 이런 걸 강조하는 거는 이 플러럴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어를 할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표준적인 어떤 언어, 그걸 지향하는 하나의 언어만 써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복수, 다수들이 쓰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 형태를 좀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철학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뒤에 제가 보충에 같이 해놓은 거는 뭐냐면은 그 TBP 책에 나온 건데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시험에 나올 만한 용어도 또 있어요. dialogical cosmopolitanism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또 intercultural competence가 뭔지 또 그래서 여기서 중요시하는 거가 register development이다 하고, 거기 제가 이렇게 막 밑줄 쳐놨잖아요. 그래서 코드 스위칭하고 코드 매싱 설명과 함께 거기에 관련된 용어들 그런 거 보세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셀프 어세스먼트를 선생님이 선생님이 한 건가요? 학생들 시킨 건가요? 학생들이 한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그 수업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를 한 거를 선생님이 보고서 기준 이제 그 내용은 1번부터 5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학생들이 거기에 점수를 뭐가 있었어요? strongly agree한지 그냥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strongly agree하고 몇 명은 strongly disagree 했다라고 해서 이제 각 항목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집계를 해놓고서 다음에 팔로워 클래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을 때 절반 이상이 불만족스러워한다. 그럼 뭘 계산해야 돼요?
disagree하고 strongly disagree를 계산해야 되죠. 그죠? 여기 dissatisfaction이니까 뉴트럴한 거는 그냥 아무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 두 개의 항목이 절반이 넘는다. 그러면 그 항목을 보충해. 그게 학생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학생들이 니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맞는 수업을 후속 수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보충 수업을. 그래서 여기서 3 아이템을 골라라 그랬는 얘기죠. 학생들이 dissatisfy한 아이템을 3개 고르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팔로우업 클래스의 액티비티로 선생님이 이제 쓰려고. 그러면 1번 보시면은 여기 1번에는 I'm getting better at expressing my opinions in a logical fashion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논리적인 방식으로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1번의 항목이 뭐냐면은 그 speaking logically죠. 그렇죠? speaking logically. 그래서 speaking logically를 보니까 이 둘의 합이 뭐예요? 11인 거죠. 근데 전체 학생이 17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보기에서. 그럼 이거 절반이 넘은 거니까 이거 보충 수업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쵸? 이런 거 뛸 때 이렇게 절대 뛰지 마세요. 이 인을 뒤로 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네, 두 번째 보시면은 my vocabulary가 has increased with practice in classroom. 어휘력이 향상됐다 그랬는데 보니까 dissatisfaction이 5명이니까 이거는 이제 체크할 필요 없는 거죠. 그쵸? 불만이 별로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라마가 향상됐습니다 하는 점. 그래서 그라마가 향상된다 했더니 여기도 몇 명이 있어요? 11명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보충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라마를. 그 다음에 I am taking less time to think about how I will answer questions.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좀 줄었다. 즉시 답할 수 있다를 보니까 이게 7이에요. 그럼 17명에 7이니까 과반수가 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플루언시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플루언시 보니까 11명인가요? 아니다. 13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반수가 넘는 건 이 세 개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speaking logically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라마하고 fluency. 이 세 가지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쓰시고, 그러니까 이게 모범답을 보시면은 the three items that students seem most satisfied with are speaking logically, grammar, fluency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정말 너무 급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장 갖춰 쓸 시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다운표를 쓰시거나, 그러니까 뭐 speaking logically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있었죠? gramma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luency.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쓰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를 어떤 제안을 하냐 그러면 그 제안을 쓸 때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번호로 써도 되죠. 1번 하고 번호로 쓰셔도 되고. 근데 이제 1번 했는데 너무 마음이 급하면 여기 번호가 다 1이 됐네요. 1, 2, 3, 4, 5인데. 그래서 우리 문제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1번, 3번, 5번 이렇게 번호 써도 되는데 이렇게 번호를 쓸 때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대신 그 밑에는 정확하게 그걸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고. 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이 써주면 돼요. 1 하고서 speaking logically 2 그라마 3 이렇게 그냥 요약해가지고 그럼 번호도 있고 뭐 해당 내용도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 다음에 8번은 라이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라이팅의 타입이 여러 가지 있죠. 그쵸? 라이팅의 타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묻는 것은 라이팅의 그 여러 가지 타입 중에 무슨 타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 라이팅하고 리얼 라이팅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항상 문제 먼저 읽으세요. 그래서 explain the type of writing that each teacher uses. 선생님이 쓴 라이팅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A번에 그리고 A하고 B 그리고서 그 답을 설명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미스 리하고 미스터 파락이 하는 대화를 보시면은 미스 리 이번 학기에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라이팅 클래스를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한테 텍스트북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Writing activities through emails 그랬어요. 이메일을 쓰게 합니다. 근데 매일 밤 선생님이 체크하신대요. 그리고
뭘 하라고요? 텍스트 메시지를 하라고. 근데 뭐에 대해서요? 라이팅 과제에 대해서 텍스트 메시지를 하고 그 텍스트 메시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채트 그룹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디에서요? 텍스트 메시지 앱을 깔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학생들끼리. 그리고 선생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챗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실제 그 그룹에서 말로 하는 건 아니고 라이팅 수업이니까 라이팅으로 채팅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메일도 하고 텍스트 메시지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수업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텍스트 메시지를 또 선생님한테 직접 하도록. 근데 뭐에 대해서요?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텍스트 메시지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센틱한 그런 라이팅을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실생활에서 수업하다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고 그걸 답을 듣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오센틱한 거니까 이건 무슨 뭐예요? 리얼 라이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리얼 라이팅의 방식이고 그 다음에 미스터 팍은 뭐냐면 선생님이 계획을 했는데 학생들이 재미있어야 돼요. 근데 재밌을까요? 근데 이메일을 학생들의 삶에서 이메일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메일을 누군가한테는 보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 이메일 쓰는 방식을 가르치는데 포멀한 그러한 이메일하고 인포멀한 이메일 라이팅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메일 쓰는 방식을 가르치면서 포멀한 이메일 쓰는 법, 인포멀한 이메일 쓰는 법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포멀한 센텐스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정직한 센텐스를. 그리고 인포멀한 거는 컬러케어한 거 하고 캐주얼 익스프레션을 또 친구한테 뭐 이렇게 이메일하는데 엄청 공손하게 하면 이상하겠죠. 갑자기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포멀한 라이팅을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똑같은 이메일 메시지를 두 가지 버전으로 쓰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는 포멀한 스타일로 또 하나는 인포멀한 스타일로 쓰게 만듭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포멀한 스타일은 선생님하고 대화할 법한 그런 거. 그 다음에 인포멀한 스타일은 학생들끼리 대화할 법한 그러한 이메일을 쓰도록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요? 디스플레이, 라이팅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읽으시면서 여기에 디스플레이 라이팅인지 아니면은 이게 리얼 라이팅인지를 구분을 못하시더라도 어쨌든 못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어떤 거냐 그랬으니까. 근데 이 밑에 설명을 읽으시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 B는 제가 읽지 않지만 아무튼 여기서 읽으면서 뭐 여기 디스플레잉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디스플레잉 라이팅이구나 하고서 용어 생각하시고 그거랑 반대되는 거 리얼 라이팅 하고 생각하셔가지고 이 두 선생님이 각각 어떤 스타일인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쓰시면 되겠어요. 왜 이게 디스플레이 라이팅이고 리얼 라이팅인지. 그래서 제가 거기 답을 잘 써놨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리고 해설도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라이팅하고 리얼 라이팅을 쭉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리얼 라이팅도 보면 아카데믹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보케이셔널하고 테크니컬한 자기 직업상 이메일 쓸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쓰는 법. 또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개인끼리 이메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아니고 크게 어쨌든 리얼 라이팅, 디스플레이 라이팅 그 정도의 구분은 하고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어느 게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답 체크하세요. 그리고 9번에 여기 이제 보충 설명이고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있는데 9번 문제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플렉티브 티칭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A번에 보시면은 선생님이 그 교실 안이나 뭐 교실 밖에서 지금 언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뭐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CAL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도입해서 수업을 이제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수업을 하고 싶으신데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컴퓨터에 그렇게 능숙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해가지고 컬을 도입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 학생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능숙한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성향을 봤더니 too shy 하고 그다음에 lack the confidence to speak with him in person 그랬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좀 shy하면서 활발하게 말하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별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매체를 원하냐면 학생들이 편안해야 돼. comfortable. 그리고 easy access. 근데 all times of day and night.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았나? 밤낮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편하게 해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lack knowledge in technology 그랬죠.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이 좀 없으니까 선생님이 또 사용하기 줘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user friendly 한 사이트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피드백은 프라이빗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 클래스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B번에 이제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 보시면은 기준이 있죠. 그래서 기준이 한 5가지 있는데 사용하기 쉬워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이죠. 선생님이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 그랬죠. 자신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yes인 거, no인 건 이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real time interaction. 이거는 바람직해야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막 하는 거. 이거는 또 다, 세 개가 다 yes니까 고려사항이 아니겠죠. 그리고 아카이빙 했는데 뭐 저장했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털어놓습니다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no. 그다음에 비디오 챗 원할까요? 샤이한데 이거 원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no. 네, 프라이빗하고 퍼블릭한 메시징 어빌리티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툴 중에 이 선생님한테 추천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툴은 뭐예요? 툴 A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A, B의 인포메이션에 근거해서 이 선생님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툴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2가지 쓰시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 2가지 뭐 있어요? 여기 yes 한 거 이 2가지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사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메시징을 프라이빗하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도 퍼블릭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보세요.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험이 이렇게 테스트의 유형 중에 시험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절대 헷갈리지 말고 근데 헷갈릴 이유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A 박스에는 1번부터 4번까지 테스트의 유형을 데피니션을 쭉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B 박스에는 스테이션 1하고 스테이션 2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각각의 유형, 스테이션 1이 이 중에 어떠한 테스트 유형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2가 뭐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그 근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시면은 이건 아까 거고 어치먼트 테스트의 이제 4가지 유형인데 성취평가, 성취도 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배웠는지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언제 많이 합니까? 여기 end of year test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학기 말이라든지 아니면 1년.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났을 때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성취도 평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diagnostic 테스트가 있는데 이건 우리말은 이제 진단평가지만 특정한 some particular linguistic aspects 이거가 되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몇몇 특정한 언어적인 측면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단평가입니다. 근데 진단평가는 주로 언제 해요? 수업 전에 하는 경향이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레이스먼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는 이름에서 암시하듯이 이 학생을, 러너들을 어디에 적절한, appropriate한 레벨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업이나 그 코र्스 이전에 해야 집어넣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수준에 맞는지 자기한테 가장 맞는. 이건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그라마 테스트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딕테이션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proficiency 테스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proficiency 테스트는 그 학생이 언어를 얼마나 배웠는지인데 how much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배웠는지 특정한 코र्스나 인스트럭션 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배운 거 중에 이 학생이 이 배운 걸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측정하는 거는 어치브먼트 테스트예요.
근데 배운 거랑 상관없이 이 학생이 그동안 언어를 얼마나 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언어 능력 자체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t is not linked to any particular course or instruction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proficiency 테스트는. 그래서 이 토플이나 토익 테스트 이런 게 이제 proficiency 대표적인 테스트에 속하겠죠. 그래서 데피니션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테이션 1인 경우에 보니까 1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intensive 3-week speaking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피킹 클래스를 하는데 한 클래스는 어드밴스드 스피커, 세컨 클래스는 인터미디엇 스피커 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학생들이 알고 싶어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들의 스피킹 능력이 향상됐는지 언제요? At the end of the program 그랬잖아요. 프로그램 맨 마지막에. 그랬으니까 이 테스트 유형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치브먼트 테스트겠죠. 그렇죠? 성취도 평가. 그래서 스튜던트 1에서는 어떠한 거가 맞냐면은 어치브먼트 테스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의 경우에 보면은 middle school English teacher인데 2주짜리 라이팅 클래스라 수업을 이제 할 예정이죠. is teaching 하니까 이게 하는 중일 수도 있고 예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48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수업을 등록을 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뭘 하고 싶냐면요. plans to split 했으니까 아직 수업 시작 안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죠. 다른 3 different level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죠. 뭐 하려고요? 플레이스트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어떤 클래스에 집어넣을지. 그래서 이거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배치도 고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데피니션을 친절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밑에의 선생님들의 각각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테스트에 속하는지를 고르고 그 근거를 에비던스를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우리가 문제를 A형하고 B형하고 다 풀어봤어요. 아주 쉽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 난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계산하는 거가 있어서 계산이 들어갈 때 겁을 내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겁내실 필요 없이 계산해도 아무튼 제일 어려운 수준은 그 수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기입형은 없기는 했는데 어쨌든 어려운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잘 침착하게 대처를 하시고 이걸 경험 삼아서 더 열심히 나머지 남은 시간 내에 아무튼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